5년 전, 한 어린 소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이하게 실종되었다. 함께 사라진 것은 그녀의 책가방 속에 있던 3만 위안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 수술비인 생명줄 같은 돈이었다. 이 사건은 남몰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수개월 동안 추적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심지어 그녀가 직접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 노선의 버스 기사였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5년 후 내가 직접 이 잔인한 진실을 밝혀내게 될 줄은. 실종된 소녀의 이름은 샤오하였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매일 내가 운전하는 24번 버스를 타고 학교와 집을 오갔다. 그녀는 항상 긴 머리를 닦고 있었고 입고 있는 교복은 깨끗하고 단정했다. 차에 탈 때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달콤하게 미소 지어주었다. 햇살처럼 맑은 그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돈을 찾아서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샤오하의 할머니는 뇌졸중 이후로 손에 물건을 들지 못했다. 샤오하는 대견하게도 할머니에게 돈을 자신의 책가방에 넣으라고 했다. 샤오하는 알고 있었다. 이 돈은 할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부탁하며 빌려온 돈이라는 것을. 수술을 해야만 할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1년 내내 타지에서 일을 했고 오직 할머니와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녀는 반드시 돈을 잘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정류장에서 그녀는 3만 위안의 수술비와 함께 사라졌다. 할머니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혼잡한 시간대라 24번 버스 2대가 동시에 정류장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함께 앞차에 올라탔다. 할머니는 당시 걸음이 불안정했고 샤오하는 뒤에서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뒤에 샤오하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버스에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샤오하는 할머니에게 먼저 타라고 했고 차에 올라탄 후 할머니는 초조하게 몸을 돌렸지만 샤오하가 뒤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괴한 부분이 시작된다. 경찰이 나중에 조사하고 탐문한 결과 샤오하는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뒷차에도 타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할머니가 당시 밖을 내다보았을 때 샤오하가 뒷차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적혀 있었다. 샤오하의 모습과 책가방에 그려진 커다란 베이맥스 문양이 대기실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5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그때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2025년에 첫눈이 예정대로 내렸다. 온통 하얀 눈 속에서 나는 다시 그 노인을 보았다. 눈밭 위에서 비틀거리며 작은 보폭으로 파출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나는 버스 기사에서 파출소 운전원으로 보직을 옮겼다. 샤오하는 여전히 찾지 못했고 할머니의 수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만다행으로 하늘이 할머니를 가엾게 여겼는지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보다 예후가 좋았다. 지금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파출소에 와서 팀장을 찾는다.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묻기 위해서다. 지난 몇 년간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나는 넌지시 몇 가지를 알아냈다. 당시 할머니는 샤오하가 뒷차에 탔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내린 후 오랫동안 기다렸고 샤오하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신고 시간까지 1시간 이상의 간격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제공한 단서에 따라 경찰은 즉시 찾아냈다. 당시 뒷차를 운전했던 기사를. 그 기사는 나처럼 샤오하를 알고 있었다. 의외인 점은 그가 그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샤오하가 자신의 차에 탔다면 분명히 알아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하의 할머니가 분명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 이 단서는 끊어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CCTV가 없었다. 경찰은 나중에 거리의 CCTV를 조사했지만 어디에서도 샤오하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났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버스든 개인 차량이든 말이다. 당시 사람이 많았으므로 강제로 끌려갔을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경찰의 수사 방향은 주로 유괴, 지인 범행, 가출, 이 세 가지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바다에서 바늘찾기였다. 이때 할머니는 이미 파출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팀장은 그녀의 매일 같은 방문에 몹시 진저리를 냈다. 밖에 눈이 거센 것을 보고 나는 뒤따라 나갔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나에게 손을 흔드셨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 곧 올 거예요. 말하는 사이에 한 남자가 달려왔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본 샤오화의 아빠였다. 당신은 맨날 그 배은망덕한 애를 왜 찾아다녀? 샤오화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할머니는 몹시 격앙되셨다. 왜? 당신이 그 애를 키워놨더니 당신 수술비 들고 도망갔잖아. 말도 못해? 샤오화는 분명 유괴된 거야.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유괴된 거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애는 그냥 배은망덕한 애야. 할머니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나는 그 애 앞으로 달려갔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야? 남자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뭐해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욕을 하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남자는 투덜거리며 할머니를 데리고 가버렸다. 나는 내가 샤오화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샤오화를 찾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의심받을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정리했다. 이 사건은 사람과 돈이 동시에 실종되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짜 단서의 근원은 돈이어야 한다. 샤오화의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다. 부모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할머니는 병이 들었다. 이 가족의 눈에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3만 위안이라는 돈 앞에서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샤오화는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특히 이것은 할머니의 수술비였다. 그녀는 분명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했을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쉽게 유괴당했을 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하나 떠오른다. 만약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 그들이 은행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면 어떨까? 나는 파출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힘이 무언가에 홀린 듯 나를 그들의 뒤를 쫓게 밀어붙였다.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에 샤오화의 아빠를 본 적이 있다는 것을. 2019년 어느 날 학교 시간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탔다. 카드를 찍는 소리들 속에서 나는 복숭아처럼 퉁퉁 부은 샤오화의 눈을 보았다. 처음에는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번 운행을 마치고 차를 주차장에 세웠을 때 나는 샤오화가 아직 뒤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샤오화, 오늘 무슨 일이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얼른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리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잠깐만,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여기가 어딘지 아니? 내 집에서 아주 멀단다.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왜, 시험이라도 망쳤니?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일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빠가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저보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밖에서 딴 남자랑 놀아나느라 이 집을 버렸대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분명 엄마처럼 천할 거래요. 저보고도 꺼지래요. 엄마 쪽은 어떠니? 연락해봤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갑자기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다. 9살 아이로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인지와 믿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마 저를 원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셔.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혼자 데려다 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노강을 불러서 같이 갔다. 샤오화의 집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옆 가게로 달려가 10위안에 4개 하는 찹쌀떡을 샀다. 2개는 나와 노강에게 주었고 2개는 아빠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몫은 남겨두지 않았다. 내 것을 그녀에게 주려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다. 아빠가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걸 보시면 화가 풀리실 거예요. 그녀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몸을 돌려 떠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녀의 집까지 따라왔다. 모든 것이 5년 전과 같았다. 익숙한 찹쌀떡 가게는 대설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할머니는 4개를 사서 주머니에 넣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어 부드럽게 쓰다듬으셨다. 그 배은망덕한 애 일기는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얼른 버려. 샤오화 아빠가 수첩을 뺏으려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수첩을 할머니에게 돌려드렸다. 나는 샤오화 아빠와 몸싸움을 벌였다. 10분 후 내 상사인 이 팀장이 왔다. 그는 한마디 비웃었다. 참견이 참 넓기도 하네. 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샤오화를 찾으려는 건 안다. 당시에 파출소에서 그 아빠를 특별히 조사했었어. 그 친구는 혐의가 없었어. 저렇게 투박한 사람이 그렇게 치밀한 사건을 계획할 수 있겠냐? 경찰의 중재 후에 할머니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할머니는 되찾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나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샤오화의 일기를 아주 많이 읽어보셨다고 했다. 전부 사소한 일상과 고민들 뿐이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일은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다. 할머니는 일기장에 그려진 베이맥스를 쓰다듬으며 샤오화가 제일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일기장 속의 베이맥스를 보다가 머릿속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디테일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샤오화 책가방의 베이맥스를 기억한다. 그건 그녀가 직접 꿰매 붙인 것이었다. 문제는 그 베이맥스가 책가방 겉면이 아니라 안쪽에 꿰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는 베이맥스와 책가방 안쪽을 보았다고 했다. 가방을 메고 있을 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하다. 즉, 카드를 찍고 있을 때였다. 샤오화는 당시의 뒷차인 그 버스에 탔던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명확한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언은 내 전 동료로부터 나왔다. 뒷차 24번 버스의 기사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시절 나와 함께 샤오화의 집에 갔던 노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핑계를 만들어 노강을 불러내 저녁을 먹었다. 노강은 만나자마자 안부를 물었다. 이제 제복 입은 사람이 되니까 보기에 정말 다르네. 에이, 어디 가나 다 운전사죠 뭐. 나와 노강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계속 기회를 엿보았다. 대화의 주제를 샤오화의 사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보직 옮긴 지도 5년이나 됐네요. 2020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샤오화 기억하세요? 샤오화의 이름을 듣자 노강이 멈칫했다. 그때 그 애랑 우리도 꽤 친했잖아요. 실종됐을 때 마지막에 당신 차에 탔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일 없어. 그때 내가 내 차에 안 탔다고 말했잖아. 노강은 즉시 경계하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웃는 얼굴로 바꿨다. 그냥 감상에 젖어서 해본 소리예요. 강 형님,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뒤의 대화에서 노강은 명백히 건성으로 대답했다. 결국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는 집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나는 그와 작별하는 척하고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다.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른 따라갔다. 그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다. 최근에 별일 없지? 어떤 사람이 샤오화에 대해 묻길래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별일 없으면 됐어. 내 그 사람한테도 최근에 주의하라고 해.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이미 그에게 점점 가까워져 있었다. 내 주먹도 점점 꽉 쥐어졌다. 꼬박 5년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샤오하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었을 것이고 할머니의 수술도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강이 떠나려 할 때 감성이 이성을 이겼다. 나는 달려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었다. 통화 기록을 눌러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시 빼앗겼다. 나는 그와 육탄전을 벌였다. 나중에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이번에는 파출소의 왕 부소장이 직접 출동했다. 노강은 나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진짜 자기가 경찰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넌 그냥 운전수일 뿐이야. 별것도 아닌 게. 왕 소장님, 이 사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시 샤오하는 그의 차에 탔어요. 그는 분명 샤오하의 행방을 알고 있어요. 평소 인자하던 왕 소장은 간대없고 나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만히 있어. 지금 저쪽에서 너를 습격죄로 고소했어. 파출소로 돌아온 후 이 팀장과 몇몇 동료들이 사정한 덕분에 내 직장은 겨우 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 파출소에서 나왔을 때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홀로 어두운 눈밭을 걸었다. 뼈를 깎는 추위가 엄습했다. 샤오하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태양을 향하던 그 소녀. 그녀는 이미 어둠 속에서 5년 동안 외롭게 걸어왔다. 그녀는 아직도 내가 찾아내길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아직도 내가 할머니 곁으로 데려다 주길 기다리고 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숫자들을 눌렀다. 이건 노강의 전화를 뺏었을 때 보았던 번호다. 비록 몇 초밖에 보지 못했지만 반복해서 기억해낸 끝에 나는 이 번호를 외워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 번호를 다 입력하자 내 휴대폰 연락처에 똑같은 번호 하나가 매칭되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샤오하의 엄마였다. 이 여자는 한 번도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샤오하가 실종된 후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이혼했다. 이 사건에서 마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갈수록 느꼈다. 당시 그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결국 내가 내내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 당시 샤오하를 데려간 것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이제 그녀의 엄마임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에 왜 샤오하를 데려갔을까? 노강은 왜 그녀를 도와 숨겨주었을까? 샤오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충격 뒤에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다. 할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위로할 뿐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찾았으니까요. 이 하리리는 나중에 어디로 갔나요? 그녀는 여기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맞은편 초등학교를 가리켰다. 뭐라고요? 그녀가 여기 있다고요? 그녀가 재혼한 후에 상대방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녀는 매일 이 남자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요. 원래부터 그녀를 의심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여기서 노점을 하신 거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난 그저 샤오하가 억울해서 그래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남의 자식은 보물처럼 아끼니. 말씀하시는 사이에 할머니는 수레에서 가위 하나를 꺼내셨다. 그것을 쥐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셨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뒤따라갔다. 그 방향에는 할머니의 시선이 북적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나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 한 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는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었다.
옷의 색깔은 그녀 뒤에 있는 BMW 차량과 맞춘 듯했다. 그녀는 진한 화장을 하고 품 안에 남자아이를 껴안은 채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마치 실종된 딸 따위는 그녀의 세상에 흔적조차 남지 않은 듯했다. 이 5년 동안 그녀는 이토록 마음 편히 지내왔다. 이런 순간에 나는 뜻밖에도 할머니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 시선이 남자아이의 얼굴에 머물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그 모자가 우리를 알아차리기 전에 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붙잡았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기억 속의 흐릿한 얼굴들이 겹쳐지더니 마침내 머릿속에 그 남자아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각인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가끔 왕 소장이 회의 때문에 늦을 때면 내가 차로 그를 집까지 바래다주곤 했다. 그의 아들은 아빠를 아주 잘 따랐다. 매번 아래층까지 뛰어내려와 마중했다. 맞다. 그는 왕 소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토록 철저하게 숨겼다. 그의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할머니가 매일 파출소에서 그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그들의 이런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는 분명 촘촘한 인맥의 그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강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설령 진실이 눈앞에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그물을 뚫을 수 있겠는가? 나는 온 힘을 다해 겨우 할머니를 끌고 돌아왔다. 나를 왜 말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격하게 들먹였다.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는 왕 소장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매일 찾아가던 그 팀장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셨다. 할머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오늘은 평소처럼 노점을 하세요. 그들을 지켜보세요. 절대로 행동에 나서지 마시고요. 약속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샤오화를 찾을 거예요. 당부를 마친 뒤 나는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돌아갔다. 곧장 이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너 미쳤어? 나더러 소장 아내를 잡으라고? 팀장님, 전 5년 동안 그녀를 찾았어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샤오화의 엄마예요. 이 사건으로 그녀를 불러 신문하는데 무슨 대단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도는 해보마. 너 나 믿지? 너랑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널 믿어. 나는 이 팀장 사무실에서 오후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다. 어두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왕 소장이 이미 이 일을 수습하고 있어. 정말 방법이 없다. 너도 그만 포기해. 넌 최선을 다했어. 일이 이 지경까지 오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어린 소녀는 그냥 운명이 사나웠던 거야. 관여할 수 없다니요? 전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오늘 반드시 샤오화를 찾겠다고요. 그럼 내가 직접 찾아봐. 난 부양할 가족이 있어. 내가 나만큼 처지가 좋은 줄 알아? 제가 직접 찾겠어요. 나는 문을 세게 닫고 나왔다. 밖의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다시 교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미 하교했다. 할머니의 노점 주변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학생이 노점하던 할머니에게 끌려갔다는 내용이었다. 2025년 1월 14일 저녁 8시 10분. 왕 소장의 아들은 할머니에 의해 샤오화가 실종되었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이끌려왔다.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였다. 할머니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군중 속에서 갑자기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크게 소리치셨다. 자신의 손녀를 돌려달라고. 사람들은 기력이 쇠한 노파가
번화가에서 납치극을 벌이는 것에 경악했다. 게다가 그녀는 그저 힘없이 상대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고 유일한 무기였던 가위는 발밑에 버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이 신기한 장면을 기록했다. 사건 관계자라 회피하기 위해 왕수호는 오지 않았고 또 이 팀장이 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소화의 엄마와 리리가 할머니에게 외치고 있다. 그녀 뒤에 서 있는 파란색 BMW가 뜬금없이 도로 중앙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들아 울지 마. 엄마가 금방 구해줄게. 빨리 내 아들 놓아줘. 여자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말했다. 얘가 당신 아들이면 친딸인 샤오화는 당신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었나? 샤오화를 어디로 빼돌렸어? 모른다고 말해. 샤오화는 내 눈앞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니? 그 애는 내 돈까지 챙겨갔어. 그냥 배은망덕한 어린 놈일 뿐이잖아. 헛소리 마. 샤오화는 대체 어디 있어? 너 그 애를 팔아넘긴 거 아냐? 할머니는 울면서 아이의 목을 졸랐다. 아이도 엉엉 울어댔다. 이 늙은 거사 빨리 얘 놓아줘. 내 아들 아프게 하잖아. 당신이랑 끝장을 보겠어. 여자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때 나는 들었다. 이 팀장이 이미 나지막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어쨌든 상대가 흉기를 들지 않았으니 할머니를 강제로 밀쳐내고 아이를 구출하라고. 안 돼. 밀면 안 돼요. 중풍을 앓으셨어요. 미는 건 목숨을 뺏는 것과 같아요. 이 팀장님 부탁이에요. 몇 분만 주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나는 할머니와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동자에는 이미 빛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고 대신 몸을 돌려 허리리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입만 열면 샤오화가 할머니의 치료비를 들고 튄 배은망덕한 애라고 했죠. 그거 알아요. 할머니가 쓰러진 뒤로 샤오화는 한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조금 더 걷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한두 푼 아끼는 것도 큰 돈이라고. 할머니 수술비를 모아야 한다고요. 누구보다 할머니의 병이 낫길 바랐던 애예요.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앞에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얘를 보내주세요. 샤오화가 여기 있다면 할머니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잘 지내길 바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다가 결국 손을 풀었다. 아이는 나를 비껴가 허리리에게 달려갔다. 허리리는 애틋하게 아이를 안아 올리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BMW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떠나버렸다.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이 팀장을 보며 할머니를 보내주자고 했다. 지금 농담해. 납치 혐의가 있어.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보내주라니. 이 팀장이 나를 꾸짖었다. 할머니를 보내주세요. 구경하던 군중이 서서히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이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이내 더 많은 사람이 합세했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 팀장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곁에 있던 경찰들을 제지했다. 나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드는 걸 보았다. 팀장님,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몇 초 후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복잡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것을 보았다. 연행해. 이 두 마디가 들리자 구경하던 군중은 일제히 항의를 쏟아냈다. 들끓는 소란 속에서 할머니는 내 품에 쓰러졌다. 오늘 밤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녀는 온몸을 경련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샤오화의 이름을 읊조렸다. 샤오화 13일 밤 9시 40분. 샤오화 너 대체 어디 있니? 내 할머니가 5년 동안 널 찾았단다.
이런 헤드라인이 각종 미디어 플랫폼에 등장했다. 동시에 사건 배후의 흑막에 대한 추측과 지탄도 쏟아졌다. 병원에서 이 팀장이 말해주길 상부에서 전담팀을 내려보냈고 왕수호도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했다. 할머니가 이번엔 정말 해내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죄어왔다. 할머니는 방금 2차 중풍 진단을 받았고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샤오화는 언제쯤 발견될까? 할머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이때 이 팀장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는 겁에 질려 나를 붙잡았다. 가자고. 할머니 쪽은 지킬 사람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에요? 샤오화를 찾았나요? 아니, 우리 대원들이 방금 왕수호 집에 도착했는데 도망친 걸 발견했어. 분명 도시를 빠져나가려 할 거야. 병원이 국도랑 가까우니 빨리 추격하자. 사이렌이 줄곧 울려 퍼졌다. 나는 국도 위를 질주했다. 가는 길에 이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차라리 도망을 칠지언정 샤오화의 행방을 털어놓지 않다니. 혹시 샤오화가 이미? 아닐 거예요. 나는 붉어진 눈으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마침내 그 파란색 BMW가 정면에 나타났다. 함부로 하지 마. 차에 아이가 있어. 이 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말했을 땐 늦었다. 나는 추월한 뒤 그대로 차를 들이밀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 차량 모두 차도를 벗어나 뒤집혔다. 우리 왕수호는 왜 널 운전사로 쓴 거야? 이 팀장이 신음하며 기어 나왔지만 나는 이미 BMW의 문을 열어젖힌 뒤였다. 나는 왕수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샤오화 어디 있어? 말해. 평소 아나무인이던 이 남자는 지금은 곤죽처럼 비겁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한테 물어봐. 사람은 그녀가 죽였어. 나랑은 상관없어. 뭐라고 했어? 샤오화는 사실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자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허리리를 차에서 끌어내 내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뿐이었다. 주변의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미세하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와 이 팀장의 외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 팀장이 온 힘을 다해 내 손을 떼어낼 때까지. 손 놓아. 너까지 죄짓지 마. 이제 너만 남았어. 너만이 샤오화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 줄 수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멍하니 이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잘 들어. 방금 전화 받았어. 샤오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는 제대로 살아야 해. 이 쓰레기들.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14일 밤 10시 50분. 나와 이 팀장은 사람들을 압송해 돌아왔다. 전담팀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신문이 시작되었다. 15일 밤 11시 20분. 허리리가 자백한 장소에 따라 우리는 샤오화의 유골을 찾았다. 그의 생명은 9살이던 그해 겨울밤에 영원히 멈춰 있었다. 16진실 2019년 12월 17일 오후 5시 40분. 샤오화는 할머니가 만원버스에 밀려 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타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익숙한 사람이 보였다.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뒤쪽 버스를 가리켰다. 가자. 뒤차는 사람이 적어. 저거 타자. 말을 마치고 뒷차를 향해 달려가더니 다시 샤오화에게 손을 흔들었다. 샤오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할머니. 저 뒷차 탈게요. 나중에 병원에서 봐요. 할머니가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버스 안에서 샤오하는 엄마를 보고 조금 놀라며 반가워했다. 엄마, 나랑 할머니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이에게 윙크했다. 샤오화, 요즘 엄마 보고 싶었니? 샤오화는 기뻐하며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중풍에 걸린 이후 요즘 줄곧 우울한 나날을 보내왔던 터였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다정하게 챙겨주자 마음속 먹구름이 거치는 것 같았다. 병원역에서 내릴 때 샤오하는 멀리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막 달려가려 하는데 엄마에게 붙잡혔다. 샤오하, 내 책가방에 3만 위안 있지? 이런 질문을 받자 샤오하는 갑자기 긴장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고는 책가방을 꽉 쥐었다. 이건 할머니 수술비예요. 샤오화, 엄마가 비밀스럽게 말해줄게. 엄마가 방금 병원에 물어봤는데 할머니 수술비는 4만 위안이라 돈이 부족하대. 지금 가면 할머니 수술 못해. 엄마 따라와. 엄마가 1만 위안 더 줄게. 정말요. 샤오하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은 미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겨우 9살이었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거짓된 말은 언제나 빈틈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걸. 하지만 이 독한 여자는 하필 친딸 앞에서 가장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진짜지. 엄마도 할머니가 빨리 낫길 바란단다. 샤오하는 결국 그녀를 믿었다. 인민병원 바로 옆은 BMW 매장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병원은 인산인해였지만 매장 쪽은 아주 한산했다. 가게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다. 그녀가 샤오하를 매장 뒤 빈터로 데려갔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란색 BMW 한 대가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샤오하를 차에 태우고 이 차가 얼마나 화려한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엄마, 돈은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샤오하는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뿐이었다. 샤오하, 그거 아니? 엄마가 권력 있고 돈 많은 새아빠를 찾았어. 유치원 다니는 아들도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 집 아들이 말하길 내가 BMW를 몰고 놀러 데려가 주면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겠대. 엄마가 오늘 이 차를 예약했거든. 근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 내가 먼저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의 행복은 너한테 달렸어. 샤오하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되겠지. 빨리 돈 내놔. 그 늙은이를 고쳐서 뭐해. 너네 행복을 망칠 셈이야. 그녀가 가방을 가로채려 하자 샤오하는 그녀를 한번 물고 차 문을 열어 밖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는 원래 샤오하를 쫓아가려 했을 뿐인데 운전이 미숙해 큰 화를 불렀다고 말했다. 차는 샤오하의 몸 위를 지나갔다. 매장 직원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 외쳤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금방 들어가서 돈 낼게요. 그녀는 차 안으로 숨어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왕 형님, 사고가 났어요. 왕 부소장이 차를 몰고 달려와 먼저 시신을 자기 차로 옮겼고 날이 어두워진 뒤 그 자리에 묻었다. 그러고 나서 남자는 그녀와 샤오하가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고 신속하게 모든 뒤처리를 했다. 버스 기사 노강 씨를 포함해서 샤오하의 손은 그렇게 뻣뻣하게 앞을 향한 채
죽어 마땅한 두 사람에 의해 흙으로 덮여 백골이 되었다. 그 손은 본래 따뜻하게 할머니를 향해 뻗어나가 꼭 붙어있는 두 마음을 이어주고 밝은 미래를 붙잡았어야 했다.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함께 성장해 나갈 그 미래를. 할머니, 약속을 못 지켰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샤오하를 되찾아오지 못했네요.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5년 섣달금음 전날. 당신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을 믿는가? 이 팀장이 야근하며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나와 이전에 병원에서 할머니를 감시하던 대원을 불러 함께 밥을 먹었다. 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젠 믿어지네. 이 팀장의 서두는 조금 의아했지만 뒤이어 옆에 있던 대원이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대원이 일을 보러 나갔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셨다. 2차 중풍 후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움직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몸에 꽂힌 관들을 뽑아내고 샤오화의 수첩을 챙겨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갔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곧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붙잡을 수도 설득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입원동 옆 담장까지 계속 걸어가고 나서야 쓰러지셨다. 나중에 당신들이 샤오화를 찾았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곳이 샤오화가 묻힌 곳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었다는 걸. 세 사람의 식사가 끝났다. 나는 홀로 섣달금음 전날의 거리로 나섰다. 길 위의 풍경은 등불로 환했고 가족들은 단란해 보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몇 번이고 되새겨졌다. 대원이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말이 그가 말하길 자신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풀밭에 누워 눈을 감으신 채 이미 위독하셨다고 했다. 옆에서 응급처치하던 의사는 그에게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근처에서 불꽃 하나가 솟아올라 적막한 밤하늘에 터졌다. 오색 찬란한 빛깔이 할머니가 손에 꽉 쥐고 있던 일기장 위에 비쳤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직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오랜 홀가분함처럼, 오랜만에 재회 인사처럼. 샤오하야, 할머니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전부 끝. 안녕히 주무세요.